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넓게 보면은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인데, 이 전체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 즉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어떻게 보면은 악의 축 4인방인데, 이 네 나라, 북한은 나라가 아니고 저 집단으로 봐야 되는데 막 나라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네 나라가 다 쉽게 말하면 죽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보다가 완전히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라기보다는 푸틴이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푸틴의 오판입니다. 그 오판의 근거는 푸틴이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는 아래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또 아래 사람들도 푸틴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걸 꺼려합니다. 본인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상수를 들어 러시아군을 환영할 것이고, 한 일주일 안으로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플러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젤렌스키를 친파쇼, 즉 친나치 정권으로 몰면은 민중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과대망상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친나치로 몰면 그게 됩니까? 그러나 푸틴의 머릿속에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 되말렸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벌리니까 지금 인구 4천만의 우크라이나가 인구 1억 2천만의 러시아를 그냥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 또한 어렵습니다. 몇 달 전에 이란의 한 여성이 머리를 둘러싸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도덕경찰이라고 있습니다. 도덕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규율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위를 벌리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합세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란 전체가 지금 시위의 도가니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1000명,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이 총 맞아 죽었는데도 시위는 중단되지 않고,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 대표팀이 이란 국가가 나왔을 때 따라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란 국영방송이 그냥 그 장면만 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축구팀에 협박을 해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의 가족이 아마 재미없게 될 것이라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시합에서는 그냥 국가를 중얼중얼 하는 식으로 형식상 따라 불렀습니다. 내일 있을 이란과 미국 대결에서 이란 팀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축구 선수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란 국민 전체가 지금의 이슬람 신정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란과 러시아는 김정은과 매우 친하죠. 김정은의 후견 세력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라 중국이 이제 아주 시진핑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진핑이 한 달 전에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이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없는 독재자로 자리를 굳혔는데, 바로 며칠 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더구나 대학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해서 반정부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에 걸쳐서 전례 없는 통제를 하니까 견디지 못한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동기가 되었지만은 이런 시위는 그 진행 과정에서 목표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가세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1989년 6월에 있었던 천안문 사건의 재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입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전국을 봉쇄하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동과 관계되는 산업이 붕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산업, 관광산업, 그 이외에 사람은 움직여야 경제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계된 산업이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동입니다. 이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우리가 길을 닦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그 욕심에서 이제 드디어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푸틴처럼 독재자의 함정입니다. 그 독재자 시진핑은 푸틴과 달리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그래도 중국 사람답게 여유도 있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정보 판단의 미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초창기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뭐 성적표만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한 3만여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1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전체가 14억인데 그러나 이런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를 했느냐 이거죠. 14억 인구를 통제를 하고 봉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경제가 이제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민들의 삶이 또 감옥 생활 하듯이 깝깝하게 되는 통에 이번에 우르무치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폭발하고 있는데 자,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봉쇄 정책을 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록에 있었습니다. 완화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완화했을 때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지금 외국에서는 좀 덤덤하게 그럼 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뭐 감기로 생각하고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있을 때 하루에 확진자가 수십만 명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걸 견딜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완벽한 방역을 자랑을 했던 시진핑으로서는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다가는 경제가 망가진다. 이렇게 가다가는 주민 불만이 폭발한다. 그러니까 통제를 완화하느냐 계속 가져가느냐 둘 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통제를 완화했을 때 웃음거리가 되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억울하게 지난 3년 동안 거의 감옥 생활을 했다 하는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고 지금식으로 계속 통제를 가져가면은 그것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제 위기와 정권의 위기가 시진핑 앞에 같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겁니다. 독재자는 정보를 독점합니다. 정보는 원래 이거 독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보는 정보를 투명하게 자신한테 유리한 정보도 불리한 정보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독재자일수록 그게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의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분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정보장교 출신이기도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보부라든지 그때 보안사라든지 경찰, 검찰이 각각 따로 정보를 올리도록 해가지고 서로 정보기관끼리 견제를 시키고 함으로써 최고 권력자에게 제대로 된 사실이 알려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말년에 가면은 이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독재자의 불가피한 어떤 약점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는데,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도 좋을 건 없죠. 다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중국의 특히 시진핑의 야망은 대만을 흡수 통일하는 거죠. 그리하여 자신이 역사적 인물이 되겠다. 즉 모택동급의 인물이 되겠다.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차지한 이후에 아직 통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흡수하면은 일종의 통일왕이 되는 거죠. 역사에 남을 인물, 뭐 당태종이나 한고조나 송나라의 태조나 이런 식의 인물이 되겠다는 아마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종의 황제의식인데, 중국의 최고 권력자는 항상 자기를 과거의 황제와 비교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또는 장기 집권에 대한 실정, 이런 걸 통해서 흔들리게 된다 이거죠. 흔들리게 된다는 건 뭐냐? 한반도에 대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아마 이런 구상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흡수하겠다. 대만을 먹고 말겠다. 그래서 중국의 통일을 완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북한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붙들어 둔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 때문에 미국이 대만 보호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내가 정권이 이거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면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도 약해진다 이겁니다. 약해진. 그러니까 33년 만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33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이 추세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동안 경제 성장에 의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1만 달러가 됩니다. 1만 달러가 되면은 어느 나라든 중산층이 생기고 그 중산층이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정치적 갈망의 핵심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도 뽑고 장관도 뽑고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선택하겠다 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1989년은 좀 일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그러나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생기고 이제는 SNS를 통해서 해외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게 된 지금 중국의 새로운 세대가
시진핑을 흔들면은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김정은도 흔들릴 것이다.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천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푸틴, 이란, 그리고 시진핑. 이게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지, 이건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 국가는 위기와 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운명이 바뀝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찬스가 왔을 때는 그걸 잡아야 합니다. 지금 위기와 찬스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란 말 자체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할 때 위자는 위험이란 뜻이고, 기자는 기회란 뜻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슬기롭고 신속하게, 기민하게 이 기회를 또는 이 위기를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